서연우 고객님, 예약하신 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차가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렸다. 눈앞에 화려하게 빛나는 호텔 로비가 마치 깨질 듯한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이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지은 32세 마케팅 팀장은 멍하니 프런트 직원을 바라보았다. 직원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아침 서울은 한겨울답지 않게 포근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밝았다. 지은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이미 강원도 평창에 가 있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구정연휴, 그녀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눈꽃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5박 6일, 최고급 리조트, 관광지 입장권, 심지어 강릉의 유명 커피거리까지 완벽한 동선으로 짜여진 여행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팀장님, 커피 나왔습니다. 신입사원인 이대리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려놓으며 지은의 모니터를 힐끗 보았다. 평창 고급 리조트의 화려한 홈페이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팀장님, 혹시 설날 여행 가세요?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시댁 식구들이랑요. 와, 정말 멋지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온 가족이 여행 가기 쉽지 않은데. 미어시다고? 지은은 속으로 쓴 웃음을 삼켰다. 이 여행은 멋진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이지은이라는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3년간 그녀는 늘 그림자였다. 요리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일에만 매달리는 서울 깍쟁이 며느리. 남편 김민준의 모든 결정 뒤에는 항상 엄마가 그러시는데 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이미 거대한 여행 가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남편 민준과 시누이 김혜운을 지휘하며 온갖 물건들을 캐리어에 쑤셔 넣고 있었다. 어머, 이제야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지은을 흘긋 쳐다보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KTX 타야 하는데 짐은 다 쌌나? 너무 늦게까지 일만 하지 말고 집에 좀 일찍 다녀.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제 짐은 금방 싸요. 20분이면 돼요. 그때 시누이 혜운이 5살짜리 딸 하윤이를 아는 채 끼어들었다. 언니, 엄마가 상비약 꼭 챙기라고 해서 저희가 좀 챙겼는데 언니도 필요하면 좀 가져가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다. 왜 내게 직접 필요한 것을 묻지 않고 항상 어머니와 혜운이를 통해 말을 전하는 걸까? 이 집은 늘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이방인처럼 모든 정보를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다. 밤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편 민주는 등을 돌린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일 우리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혜운이가 차로 태워준대. 당신 퇴근이 너무 늦어서 우린 먼저 가 있어야 해. 당신은 따로 와. 민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난 6시면 올 수 있는데 그녀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 마음 편하대. 차 막히면 어떡해? 민준의 말투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3년 내내 민준의 모든 결정 뒤에는 엄마가 그러시는데 라는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연애 시절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던 그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다음 날 정고. 지은은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휴대폰에는 민준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다. 우리 먼저 서울역으로 출발했어. 당신은 KTX 타는 곳으로 바로 와.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같이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지은은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잡아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승강장으로 뛰어갔지만 영무원은 가족들이 이미 탑승했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제 승차권은 아직 여기 있는데요. 그녀가 다급하게 설명하자 영무원이 시스템을 조회하더니 말했다. 손님의 좌석은 이미 다른 분이 사용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하윤이라는 어린이 고객님이 탑승하셨네요. 하윤이, 신우이 해운의 딸. 지은은 머리가 띵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자 한참 뒤에야 받았다. 여보세요? 나 지금 탑승하려고 하는데 내 자리는 어떻게 된 거야? 왜 하윤이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억눌렀다. 아, 그거 엄마가 하윤이 어리다고 혼자 앉힐 수 없다고 해서 당신 자리를 하윤이한테 줬어. 어차피 당신 일 때문에 바쁘니까 다음 기차 타도 괜찮잖아. 민준의 말투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가벼웠다. 순간 그녀의 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자리를 줬다고? 내 자리인데 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민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도 애 다음표 끊어줬어. 2시간 뒤에 있어. 평창에서 봐. 전화는 끊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손에 든 승차권은 이미 구깃구깃하게 구겨져 있었다. 가족에게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적은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통보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채 마치 불필요한 짐짝을 처리하듯 멋대로 그녀를 밀어냈다. 2시간 후 그녀는 다음 기차에 올랐다. 좁은 일반실 좌석은 그녀를 더욱 숨막히게 했다. 옆자리 아저씨의 코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지만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3년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집에 오실 때마다 냉장고와 옷장을 검열하고 민준의 승진 축하 자리에서 그녀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부산 사투리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했고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이야기에 온전히 속하지 못했다. 민주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기차가 평창역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져 있었다. 휴대폰을 켰지만 부재중 전화 메시지는 단 한 통도 없었다. 그들은 그녀가 무사히 도착했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다. 캐리어를 끌고 역을 나서자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베는 듯 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호텔 주소를 말했다. 마음 한편에는 아직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다. 어쩌면 그들이 호텔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민준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예약한 5성급 호텔 프런트에서 신분증을 내밀고 체크인을 하려 할 때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이지은 고객님, 예약하신 룸이 취소되었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제 신용카드로 보증까지 걸어뒀는데요. 직원이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다. 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김민준이라는 남자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고객님께서 못 오시게 되었다며 고객님의 스탠더드 룸을 본인들의 패밀리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요청대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방을 멋대로 취소한 것도 모자라 내 예약을 이용해 자기들 방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럼 지금 빈 방이 있나요?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현재 눈꽃 축제 성수기라 전 객실이 만실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호텔 로비에 서서 그녀는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너무나 씁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인 웃음이었다. 김민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호텔방 하나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지은은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예약 확정 메일 캡처본을 찾았다. 거기에는 예약자 이지은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예약 취소 버튼 위에서 3초간 머물렀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버튼을 눌렀다. 당신들이 나를 필요 없다면 알아서들 즐기시지.
그녀는 호텔 로비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다. 강원도의 항의가 이미 뼛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다. 프런트 직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마 이렇게 가족에게 버림받은 손님은 처음 봤을 것이다. 손님, 괜찮으세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프런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호텔 문을 나섰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곧바로 뺨을 때렸다. 그녀는 패딩을 단단히 여미고 캐리어를 끌며 길가에 섰다. 휴대폰 시계는 밤 1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창의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환하고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그녀만은 갈 곳 없는 외로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예약 앱을 다시 켰다. 5개의 룸, 4박 5일, 전부 그녀의 신용카드로 보증되어 있었다. 민준 가족이 묵고 있는 패밀리 스위트, 시누이 부부의 스탠더드룸, 시부모님의 더블 베드룸, 그리고 원래 그녀의 것이었어야 할 그 방까지. 당신들이 나를 필요 없다면 그녀는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망설임 없이 전체 예약 취소 버튼을 눌렀다. 전체 예약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이미 입실한 부분은 실제 이용료로 결제됩니다. 지은은 차갑게 웃으며 확인을 눌렀다. 곧바로 카드사에서 승인 취소 문자가 도착했다. 좋아. 적어도 내 카드가 더 긁힐 일은 없겠지. 이어서 그녀는 카카오 택시 앱을 켜고 근처에 있는 다른 5성급 호텔 이름을 입력했다. 이왕 혼자 지낼 거 좋은 데서 지내야지. 호출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휴대폰 데이터 통신을 꺼버렸다. 박지훈, 내 가족. 이제 슬슬 초조해질 시간이겠지. 새로 잡은 호텔 프런트에서는 혼자 심야에 체크인하는 그녀를 보더니 친절하게도 룸을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카드를 내밀다 잠시 망설인 그녀는 거의 쓰지 않던 개인 카드를 꺼냈다. 민주는 모르는 그녀의 회사에서 발급해준 법인 카드였다. 28085입니다. 고객님, 룸카드입니다. 짐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룸카드를 받아든 순간 갑자기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 호텔에 묵는 게 얼마만이더라. 결혼 후 출장은 늘 동료와 함께였고 가족 여행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요구에 맞춰야 했다. 방은 넓고 환했으며 통유리창 밖으로는 평창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한쪽에 던져두고 부드러운 소파에 몸을 묻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민준의 부재중 전화가 이미 수십 통 와 있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심지어 시아버지의 전화까지. 데이터를 켜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민준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그녀는 평온하게 전화를 받았다. 이지은, 너 미쳤어? 네가 호텔을 취소해서 지금 우리 가족 전부 호텔에서 쫓겨나서 영하 15도 길바닥에 있어.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했다. 어며 안 됐네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층의 휘황찬란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게 무슨 태도야? 당장 호텔 다시 예약해. 아빠, 엄마 추워서 쓰러지시겠다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씨, 당신들이 내 기차표 취소할 때 내가 추울지 안 추울지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내 방 취소할 때 내가 어디서 자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해졌다. 이게 지금 복수하는 거야? 그깟 사소한 일 때문에? 사소한 일. 그녀의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당신 눈에는 아내가 온 가족에게 따돌림 당하는 게 사소한 일이에요? 내 감정은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만 좀 해, 진짜. 민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불평과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호텔 다시 예약해.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불가능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이번 여행에 내 참여를 원하지 않았으니 숙소 문제도 알아서 해결하세요. 아, 그리고 지금 눈꽃 축제 성수기라 방 구하기 힘들 텐데 행운을 빌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자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눈가는 붉었지만 입가에는 후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민준에게 처음으로 싫다고 말한 날, 기분은 예상외로 좋았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뒤 그녀는 푹신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민준의 코 고는 소리도 한밤중 시어머니의 불씨 검문도 없이 오롯이 그녀만의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기지개를 켜고 느긋하게 씻고 화장을 한 뒤 조식 뷔페로 내려갔다. 풍성한 뷔페를 즐기며 휴대폰을 켰다. 민준이 새벽 3시에 보낸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우리 겨우 잠잘 곳 찾았어. 허름한 민박이야. 부모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랑 혜운이는 바닥에서 자. 이제 만족해?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 위에서 잠시 손가락을 멈췄지만 결국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니 혜운이 어둡고 칙칙한 방 사진을 올리며 글을 남겼다. 강원도에서의 첫날 밤, 잊지 못할 경험.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가 댓글을 달았다. 어떤 것들은 이기적이라 늙은이랑 애들은 생각도 안 한다. 그녀의 손가락은 친구 삭제. 버튼 위를 맴돌았지만 결국 거두었다. 불평하게 내버려 두자. 그녀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이지은이 아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강릉 안목 해변 커피거리에 가볼까 생각했다. 호텔을 나서자 강원도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여전히 추웠다.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사들고 해변 길을 걸었다. 바다와 예쁜 카페들을 보니 마음이 점차 가벼워졌다. 점심때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형님, 저 최우진입니다. 신우이 남편의 목소리였다. 드디어 전화 받으셨네요. 저희 지금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화병으로 쓰러지셨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어느 병원인데요?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이요. 빨리요. 우진은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지은은 길 한가운데 서서 갈등했다. 진짜 아프신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하지만 만에 하나, 진짜라면. 그녀는 한숨을 쉬고 택시를 잡아탔다.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방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구석 의자에 앉아있는 민준 가족을 발견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안색이 확실히 좋아 보이지 않았다. 민준이 그녀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는 달려왔다. 네오 드디어 왔구나. 빨리 가서 입원비부터 내.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지은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혈압 오르시고 심장이 두근거린대. 의사가 좀 지켜봐야 한다니까. 묻지 말고 돈부터 내. 민준이 귀찮다는 듯 말했다. 지은은 가방에서 의료보험증을 꺼냈다. 이걸로 하세요. 민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소리쳤다. 의료보험증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 우리가 어제 그 거지 같은 민박에서 20만 원이나 썼는데 제 의료보험증을 왜 진작 말해야 하죠?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들이 제 방을 취소할 때 제가 의료보험증이 필요할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이지은, 너 진짜 작작 좀 해. 엄마가 저 지경인데 아직도 그깟 사소한 일로 따지고 있어. 민준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때 시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다. 우리 민준이랑 그만 싸우렴.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지은의 마음이 약해졌다. 어쨌든 어르신인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수납하고 어기요. 그녀는 수납 창고로 향했다. 줄을 서 있는데 혜운이 따라왔다. 사연이 그녀는 평소와 달리 저자세로 말했다. 어젯밤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언니도 너무 심했잖아요. 하윤이가 추워서 엉엉 울었다고요. 혜윤아, 지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가 어젯밤 어디서 잤는지 알아? 혜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던 모양이다. 다른 호텔에서 내 돈 내고 잤어. 당신들 가족이 묵는 스위트룸에는 내 자리가 없었으니까. 수납을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오니 마침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환자분은 그냥 좀 피곤하신 데다 감정이 격해져서 그러신 겁니다. 큰 문제는 없으니 집에 가서 쉬시면 됩니다. 약 처방해 드렸으니 제때 챙겨 드시고요. 부축을 받으며 나온 시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힘없이 잡았다. 지은아, 집에 가자. 한 가족끼리 잘 지내야지.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 어느 집? 영원히 나를 이방인 취급하는 그 집. 민주는 이때다 싶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자. 일단 당신이 묵는 호텔 가서 좀 쉬자. 지은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내가 묵는 호텔이요? 응. 민주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네가 우리 예약 취소했으니까 이제 내 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엄마 아빠도 좀 쉬셔야 하고 결국 이거였구나. 사과도 반성도 아닌 그저 편히 쉴 곳을 찾으려는 수작이었다. 지은은 민준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한 적이 없었다. 그저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다. 안 돼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제 방은 1인실이에요. 우리끼리 좀 비좁게 자면 되지.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실려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병원비는 제가 냈으니 나머지는 저랑 상관없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무슨 팔자가 이리 사나워서 불효막심한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민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지은, 너 꼭 이렇게 험한 꼴을 봐야겠어? 험한 꼴을 만든 건 당신들이에요. 지은은 가방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민준에게 쥐어주었다. 이게 마지막 도움이에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게 아니라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뒤돌아섰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통곡과 민준의 저주가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자 강원도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택시를 잡았다. 이 어디로 가시죠? 기사님이 물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관령 눈꽃 축제요. 대관령 눈꽃 축제는 상상 이상으로 장관이었다. 투명한 얼음 조각들이 햇살 아래 꿈처럼 반짝였고 거대한 얼음 미끄럼 틀에서는 관광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지은은 따뜻한 핫초코를 사들고 얼음 조각들 사이를 목적 없이 거닐며 사진을 찍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대학 동기인 한솔미의 영상통화 요청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지은, 너 진짜 강원도야? 솔미의 우렁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내 인스타 사진 봤어? 왜 혼자야? 김민주는? 지은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말하자면 길어. 20분 동안 그녀는 그간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전화기 저편에는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귀청이 터질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대박! 너 드디어 싫다고 말할 줄 알게 됐구나. 조용히 좀 해. 주변에서 다 쳐다보잖아. 쳐다보면 어때? 난 네가 자랑스럽다. 내가 김민준네 가족 때문에 얼마나 속 터졌는지 알아? 네가 걔네한테 당하는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달려가서 네 편 들어주고 싶었다고. 솔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코끝이 찡해졌다. 그래, 왜 남들은 이렇게 똑똑히 보는데
나는 3년 동안이나 스스로를 속여왔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디 묵는데? 안전하긴 하고? 솔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른 5성급 호텔. 괜찮아. 적어도 길바닥에서 자는 것보단 낫지. 지은은 휴대폰 카메라를 돌려 뒤편의 얼음 조각들을 보여주었다. 솔미가 폭소했다. 꼴 좋다.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걔네도 좀 당해봐야 해. 아, 맞다.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지은은 멍해졌다. 그래, 앞으로는. 이번 충돌은 그저 도화선일 뿐. 진짜 문제는 산산조각난 그들의 결혼 관계였다. 모르겠어. 어쩌면 이혼해야 할지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3년의 결혼 생활, 수많은 밤낮을 함께했던 시간들.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하는 걸까? 쉬우나. 솔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널 지지해.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증거를 모으고 네 자신을 지켜. 김민준이랑 그 가족 절대 쉽게 널 놓아주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지은은 거대한 얼음성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결혼은 이 얼음 조각 같았다.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은 너무나 연약해서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녹아내려 버리는. 날이 어두워지자 얼음 조각 속에 오색등이 하나둘 켜지며 눈꽃 축제장은 환상적인 동화 왕국으로 변했다. 지은은 셀카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혼자 하는 여행, 의외의 아름다움. 예상대로 몇 분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네오 지금 눈꽃 축제에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우린 병원이랑 민박 오가면서 고생하는데 넌 아주 신나게 혼자 잘 노는구나. 네, 아주 즐거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거든요. 니오. 민주는 기가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어.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변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사과할게. 됐지? 이제 호텔 다시 예약해 줄 수 있어? 그 거지 같은 민박 정말 못 견디겠다고. 또 이런 식이다. 그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성의한 태도. 지은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인준 씨, 당신은 문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군요. 문제는 네가 사소한 걸로 트집 잡는 거지. 그깟 자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야겠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남들. 그녀는 냉소했다. 당신은 언제나 남들의 시선만 신경 썼지. 내 감정은 단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어. 이지훈, 민준이 이를 갈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호텔 예약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주 좋아, 후회하지 마. 전화는 거칠게 끊겼다. 지은은 얼음 위로 한가운데 서서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눈앞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민준을 제대로 화나게 한 모양이다. 예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제부터는 친척들의 전화 폭탄, 도덕적 비난, 심지어 협박까지 이어질 터였다. 예상대로 10분도 안 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고 가련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돌아오렴. 우리 민준이 성질이 급해서 그러니 네가 좀 이해해다오. 에어메어니. 그녀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계세요?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한 가족끼리 하룻밤 원수지고 살 수는 없지 않니? 또 이런 식의 물타기. 지은은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몸조리 잘하세요. 전화를 끊고 재빨리 휴대폰을 껐다. 오늘의 즐거움을 그들에게 망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가장 높은 얼음 미끄럼틀을 타기로 했다. 줄을 서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쓰연이? 몸이 굳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혜운과 우진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하윤이는 우진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정말 우연이네요.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우연? 혜운이 비웃었다. 우리가 언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엄마는 병원에 있는데 언니는 여기서 아주 신나게 놀고 있네요. 병원비도 냈고 가서 뵙기도 했어요. 지은은 평온하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니요! 혜우는 분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우리가 어젯밤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그 거지 같은 민박. 난방도 제대로 안 돼서 하윤이 밤새 열났다고. 그건 당신들 선택이었잖아요. 지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를 존중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당신들은 그러지 않았죠. 다음 분 타세요. 그녀는 미끄럼틀 입구로 재빨리 걸어가며 등 뒤에서 쏟아지는 해운의 저주를 흘려들었다. 20m 높이의 얼음 미끄럼틀에서 단숨에 내려오는 기분은 최고였다. 귓가에서 바람소리가 윙윙거렸고 모든 번뇌가 뒤로 날아가는 듯했다. 미끄럼틀 아래에 도착해 웃으며 일어났는데 혜운과 우진이 이미 출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우진이 그녀를 막아섰다. 그만하고 돌아가시죠. 한 가족끼리 터놓고 이야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지은은 그의 위선적인 미소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평소 과묵하던 이 남자는 가족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재자인 척했지만 실은 언제나 자기 아내 편만 들었다. 우진 씨.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만약 혜운 씨의 자리가 취소되고 온 가족에게 공항에서 버림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까자 여보. 혜운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저런 양심 없는 인간이랑 무슨 말을 해? 형님한테 다 말해버리자.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지은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눈꽃 축제장에도 오래 머물 수는 없겠다. 장소를 옮겨야 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와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김민준이 분노에 찬 얼굴로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전 그가 그녀의 손목을 와락 잡아챘다. 네오 정말 너무하는군. 이거 나요? 그녀가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쇠집게처럼 단단했다. 프런트 직원이 이쪽 소동을 알아채고 달려왔다. 손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네, 우리 부부 문제니 신경 끄시오. 민준이 큰 소리로 외쳤다.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고객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 몰라요.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보안팀 좀 불러주세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네오, 뭐라고 했어? 직원은 즉시 무정의를 들었다. 민주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눈에는 더욱 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좋아, 아주 좋아. 이지은 너 기다려. 그가 분노에 차 떠난 후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경찰을 신고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방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또 찾아와서 소란 피울까봐 무서워서요. 새로 바꾼 방으로 돌아와 지은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3년간의 서러움이 터진 둑처럼 쏟아져 나왔다. 방금 전 민준의 눈빛은 너무나 무서웠다. 마치 그녀가 그의 아내가 아니라 원수인 것처럼. 휴대폰을 켜자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메시지 외에도 시댁 고향 친척들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몇 개 있었다. 내용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그녀가 불효하고 철이 없어서 어르신들을 타지에서 고생시킨다는 비난이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시아버지의 메시지였다. 지은아, 내게 너무나 실망했다. 민준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배신을 하니. 지은은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이 집안에서 그녀는 언제나 틀린 사람이었고 언제나 타협해야 했고 언제나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했다. 깊은 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멀티미디어 메시지 MMS였다. 열어보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와 대학 남자 동기의 단체 사진에서 그녀의 얼굴과 그 남자 동기의 얼굴만 잘라내 악의적으로 편집한 사진이었다. 이 더러운 연아, 말 안 들으면 이 사진들 네 회사 이메일로 다 뿌려버릴 줄 알아.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누가 보낸 거지? 김민준? 김하운? 그들이 어떻게 이 사진을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솔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쭈나!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긴장되어 있었다. 나 방금 모르는 사람한테서 이메일 받았는데 내 사진이 몇 장 들어있어. 네가 바람 피웠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거 가짜야. 지은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대학교 때 단체 사진인데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솔미가 분노했다. 틀림없이 김민준네 짓이야. 벌써부터 널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라고.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내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서슴지 않는구나. 이게 소위 가족이라는 것인가? 솔미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얄들어. 솔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침착했다. 채어째, 모든 증거를 저장해. 둘째,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마. 셋째, 내일 당장 서울로 돌아와. 혼자 강원도에 있지 마. 넷째, 변호사를 찾아. 빠를수록 좋아. 전화를 끊고 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창밖의 평창은 불빛으로 환했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날 밤 완벽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지은은 천장을 응시했다. 눈은 뻑뻑하고 아팠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맑았다. 그 포토샵 사진은 칼날처럼 이 결혼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항공사에서 보낸 탑승 알림 메시지가 떴다. 어젯밤 그녀는 오늘 정오에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짐을 싸다가 캐리어 안주머니에서 딱딱한 물건이 손에 잡혔다. 꺼내보니 민준의 예비 휴대폰이었다. 그녀는 멍해졌다. 이게 언제 들어왔지? 생각해보니 출발 전날 밤 민준이 짐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몰래 쑤셔 넣은 것 같았다. 그는 늘 그랬다. 안 쓰는 물건을 그녀의 가방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는 그녀의 짐이 무거워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냥 버리려다가 귀신에 홀린 듯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민준의 생일,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입력해 봤지만 모두 틀렸다. 포기하려던 순간 문득 영감이 떠올라 시어머니의 생일을 입력했다. 잠금이 풀렸다. 역시 마마보이.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통화 기록과 사진첩을 대충 훑어보았다. 별다른 건 없었다. 끄려던 순간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민준 씨 보고 싶어요. 언제 돌아오세요? 프로필 사진은 젊은 여자의 셀카였다. 이름은 행정팀 윤미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대화창을 열자 눈앞의 글자들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다. 민준 씨, 어젯밤 너무 짜릿했어요. 하마터면 와이프한테 들킬 뻔했잖아요. 언제 이혼할 거예요. 설날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와이프 진짜 짜증나요. 맨날 감시하고. 저는 그냥 민준 씨가 즐거우면 되는데 지은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넘겼다. 이게 뭐지? 가족여행? 부모님께 효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김민준이 온 가족을 강원도로 데려온 것은 그저 회사 여직원과의 불륜을 덮기 위한 위장이었다. 역겨움을 참으며 모든 대화 기록을 캡처했다. 그리고 다른 증거를 계속 찾아 나섰다. 휴대폰 클라우드 사진첩에서 그녀는
몇 장의 다정한 커플 사진과 호텔 숙박 영수증을 발견했다. 기간은 반년이나 지속되어 있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그중 한 영수증의 날짜가 바로 그녀의 생일이었다는 점이다. 그날 민주는 회사 야근이라며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었다. 김은준? 그녀는 이를 갈며 그의 이름을 읊조렸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3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구나. 증거를 모두 그녀의 이메일로 백업한 후 그녀는 냉정을 되찾았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을 지켜야 했다. 솔미의 조언대로 그녀는 변호사가 필요했다. 막 나서려는데 방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프런트에서 김민준이라는 남자가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으며 급한 일이 있다고 전해왔다. 김민준, 그가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녀는 머릿속으로 온갖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다. 하지만 로비의 광경을 보는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민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박순자, 시누이 혜운의 가족,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와 있었다. 온 가족이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마치 배심원단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아, 민준이 그녀를 가장 먼저 보고는 달려왔다. 얼굴에는 그녀가 익히 아는 비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 얘기 좀...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가 내민 손을 피했다. 할 얘기 없어요. 당신 행정팀 윤미나 씨가 이미 모든 걸 말해줬으니까.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이 모르게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듣기에 충분했다. 반년간의 불륜, 호텔 숙박 기록, 전부 다 봤어요. 로비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지은아,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아드님이 말씀 안 드렸나 봐요.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서울에 하윤이라는 애인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 손녀랑 이름이 똑같네요. 혜운이 숨을 들이켰고 시아버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민주는 당황해서 가족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뭘 설명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 카톡 메시지를 설명할 건가요? 아니면 내 생일날 당신이 사실 그 여자랑 호텔에 있었던 걸 설명할 건가요? 민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가 날 유혹한 거야. 난 너밖에 사랑 안 해. 이 장면은 너무나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언젠가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는 여주인공을 동정했었는데 막상 그녀의 일이 되니 역겨울 뿐이었다. 이래요 나요. 영이 그만하고. 그녀는 평온하게 말했다. 유리님이 끝났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난 이혼 못해. 민준이 갑자기 그녀의 어깨를 잡아챘다. 그의 손가락이 살을 파고들었고 그녀는 아픔에 미간을 찌푸렸다. 로비 보안 요원들이 즉시 달려왔다. 써님 썬노호시죠. 민주는 마지못해 그녀를 놓았지만 눈에는 더욱 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지은, 너 심하게 굴지 마. 이혼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아? 내가 널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그래요? 그녀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그 음란한 대화 기록을 띄웠다. 이걸 당신 회사 전체 메일로 보내면 누가 매장당할지 궁금하네요. 민주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그녀의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네오, 뭐 하는 짓이야? 집안 망신시키려고. 망신이요? 아드님이 바람 피울 때는 망신당할까봐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증거는 전부 저장해뒀어요. 이혼 서류는 보내줄게요.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말을 마친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등 뒤에서 민준이 히스테릭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지은,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방으로 돌아와. 그녀는 즉시 솔미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설명을 들은 솔미는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주었다. 지은아, 잘했어. 그 증거들 정말 결정적이야. 김민준, 이제 끝났어. 전화를 끊고 지은은 창밖에 평창 하늘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3년의 결혼 생활은 이토록 연약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구나. 짐을 챙겨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운명은 그녀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려는 듯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는데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혼자 로비 구석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본능은 그냥 지나치라고 말했지만 힘없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지은아, 엄마는 정말 몰랐다. 우리 민준이 그 못난 놈이. 그녀가 갑자기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 여자가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 남들이 우리 김씨 집안을 어떻게 보겠니? 또 이 소리다. 언제나 남의 시선. 언제나 지은의 감정은 뒷전. 그녀는 조용히 손을 빼냈다.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이혼이 무슨 흉도 아니고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거니? 시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집은 민준이가 먼저 돈을 냈는데 결국 이거였구나. 이게 그녀가 진짜로 신경 쓰는 것이었다. 지은은 차갑게 웃었다. 혼인 후 재산은 공동 재산입니다.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드님이 불륜 추문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순순히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여러 번 변하더니 결국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니오 변했구나. 네, 변했어요. 지은은 캐리어를 끌며 말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했거든요. 호텔을 나서자 평창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그녀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온몸이 새로워지는 기분이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민준과 모든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의 윤곽을 보며 마음의 한 점의 미련도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이 결혼은 평창의 얼음 조각 같았다. 아름다워 보였지만 실은 너무나 연약해서 결국 진실의 햇살 아래 녹아내리고 말았다. 서울에 돌아온 후 그녀는 곧바로 솔미가 소개해준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변호사 정혜진은 유능한 중년 여성이었다. 지은의 설명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그녀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이지은 씨, 이 소송은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위임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녀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3년의 결혼 생활은 곧 마침표를 찍을 것이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정혜진 변호사의 사무실은 넓고 환했다. 창밖으로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은은 가족 소파에 앉아 그녀가 이혼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분석하는 것을 들었다. 제공해 주신 상황을 보면 김민준 씨에게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재산을 더 많이 분할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두 분 명의의 아파트는 혼인 후에 구입하신 거죠? 네. 첫 지분은 그쪽이 60%였지 제가 40%를 냈지만 대출금은 계속 저희가 공동으로 상환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전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정 변호사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분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혹시 경제적 통제에 대한 증거도 있나요? 지은은 휴대폰에서 가계부 앱을 열어 보여주었다. 지난 3년간 집안의 모든 지출은 그녀가 책임졌다. 그의 월급은 그녀에게 준 적이 없고 오직 아파트 대출금만 갚았다. 아주 좋습니다.
정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이런 경제적 통제 행위 역시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폭력적인 성향은 없었나요? 지은은 호텔 로비에서 민준이 자신의 어깨를 꽉 잡았던 일을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다. 직접적으로 맞은 적은 없지만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제 손목을 세게 잡은 적은 있어요. 기록해두죠.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상담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사무실을 나설 때 그녀의 가방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한가득 들어 있었다. 사무실 건물 앞에 서자 서울의 햇살이 눈을 아프게 찔렀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주부였는데 지금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저편에서 민준의 음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은, 너 정말 변호사 찾아갔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그녀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다. 나를 미행했구나.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신경 꺼. 민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경고하는데 일 크게 만들지 마. 아파트, 예금. 너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법이 공정하게 판결해 줄 거예요.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리고 다시는 나 미행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예요. 하. 민준이 비웃었다. 뉴만 변호사 있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벌써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구해놨어. 네, 그깟 장고에 안 통해. 전화를 끊자 그녀의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김씨 집안의 움직임은 그녀의 생각보다 빨랐다. 이 이혼 전쟁 쉽지 않겠구나. 급하게 구한 임시 거처로 돌아와 그녀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다. 이 원룸은 지난주에 급하게 얻은 곳이었다. 초라하긴 해도 적어도 안전한 피난처였다. 잠시 쉬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상냥했다. 엄마가 너랑 조용히 얘기 좀 하고 싶구나. 민준이 그 일은 걔가 잘못한 게 맞다. 엄마가 단단히 혼내줬어. 지은은 경계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설득했다. 민준이도 잘못했다고 하고 그 여자랑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너희 3년 부부인데 이렇게 헤어지는 건 에어미언이. 지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정말 이게 단순히 외도 문제라고만 생각하세요? 지난 3년간 제가 어머니에게서 단 하루라도 가족으로 대접받은 적이 있었나요?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다 한 가족인데 무슨 서운한 게 있겠니? 가족 모임 때마다 사투리로 자기들끼리만 얘기해서 저를 외톨이로 만들었죠. 제가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민준 씨는 먼저 어머니 의견부터 물었고요. 심지어 제 옷장과 냉장고까지 어머니는 사사건건 간섭하셨어요. 3년간의 서러움이 홍수처럼 터져나왔다. 어머니,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감옥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래서 너 기어이 이혼하겠다는 거냐? 네. 좋아, 아주 좋아.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두고 봐. 그 아파트 집은 우리 집에서 먼저 낸 돈이야. 너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전화는 거칠게 끊겼다. 지은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역시 온정적인 태도가 통하지 않자 바로 협박으로 나오는군. 휴대폰을 끄고 쉬려는데 카카오톡 친구 신청 알림이 떴다. 저는 강현우입니다. 서울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강현우, 그녀의 대학 동기였다. 졸업 후에는 거의 연락이 없었는데 그가 갑자기 왜 호기심에 친구 신청을 수락했다. 지은아, 정말 너구나. 나 최근에 외국에서 돌아왔는데 솔미한테 네가 서울에 있다고 들었어. 같이 밥 한번 먹자. 현우에게서 바로 메시지가 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 민감한 시기에 옛 친구를 만나는 게 괜찮을까?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다. 내가 왜 나만의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되지? 여하, 언제? 약속을 잡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옛 친구와 다시 연락하고 사회적 관계를 재건하고 결혼 생활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녀 자신을 되찾는 것.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정해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구청에서 부동산 정보도 발급받았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다. 팀장님, 빨리 회사로 와보셔야겠어요. 어떤 분들이 1층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팀장님 시댁 식구라고 팀장님한테 할 말이 있대요. 후배의 목소리는 당황에 차 있었다. 피가 차갑게 식었다. 김민준, 이들이 기어이 그녀의 회사까지 찾아왔구나.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에게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다. 멀리서도 회사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며느리가 당신네 회사 남자한테 홀려서 남편도 자식도 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혜운이 옆에서 거들었다. 우리 새언니가 원래 얼마나 현모양처였는데 이 회사 들어오고 나서 변했어요. 틀림없이 누가 나쁜 물을 들인 거예요. 몇몇 동료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말리고 있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성큼 걸어 나갔다. 어머니, 혜운아,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다. 시어머니는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그녀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다. 지은아, 엄마랑 집에 가자. 민준이도 잘못했다고 하잖니? 네가 이렇게 그 애를 버리면 안 돼. 지은은 힘껏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할 얘기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해요. 제 회사에서 이러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혜운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읽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제 회사에 와서 행패를 부려요? 지은은 분노에 온몸이 떨렸다. 제 직장 생활은 생각 안 해요? 제 평판은요? 평판? 혜운이 비웃었다. 네가 감히 바람을 폈으면서 평판 따위를 신경 써? 바람이라 하니 지은은 충격받아 그녀를 쳐다봤다. 바람 피운 건 김민준이에요. 증거도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방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내 바닥에 뿌렸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며느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여 사진들을 보았다.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또 그 포토샵으로 조작된 그녀와 현우의 사진들이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그녀가 허리를 숙여 사진을 주우려 하자 혜운이 그녀를 밀쳐냈다. 네가 저지르고도 발뺌하는구나. 우리 오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배신을 해?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은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와 혜운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다. 끌려나가기 전 시어머니는 뒤돌아 그녀를 악에 바친 눈으로 쏘아보았다. 이지은, 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동료들이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누군가 조용히 바닥에 사진들을 주워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눈물이 눈에 그렁그렁했다. 팀장님, 후배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쳐다봤다. 휴게실 가서 좀 쉬시는 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곧장 인사팀으로 향했다. 이런 일은 먼저 보고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인사팀장은 그녀의 설명을 다 듣고 위로하듯 어깨를 두드렸다. 이지은 씨,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소동은 다시 일어나선 안 돼요. 회사 이미지가 너무 나빠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이 잠시 망설였다. 이 사진들 정말 조작된 거 확실해요?
100% 확실합니다. 그녀는 간절하게 말했다. 원본 사진도 있고 증명할 수 있어요. 시간도 맞지 않고 이 사진 속 옷은 제가 가진 적도 없는 옷이에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하지만 이지은 씨, 경영진에서도 이지은 씨를 좋게 보고 있고 내년 승진도 유력한데 이런 시기에 가정 불화가 터져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말을 그녀는 알아들었다. 이혼이 그녀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었다. 인사팀 사무실을 나와 그녀는 곧장 화장실로 갔다. 문을 잠근 후에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왜 이혼은 여자에게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남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결국 직장과 사회의 압박을 견뎌야 하는 것은 여자였다.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내 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다. 전형적인 명예훼손 전략입니다. 정 변호사가 침착하게 분석했다.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려 이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거죠. 걱정 마세요. 우리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직장 생활은 이미 영향을 받았어요. 그녀는 낙담해서 말했다. 견뎌내세요. 이런 소라는 오히려 그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입니다. 아, 맞다.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속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김 씨 집안이 전쟁을 선포한 이상 그녀도 끝까지 맞서 싸우리라. 퇴근할 때 그녀는 회사 앞에서 뜻밖에도 강현우를 만났다. 그는 검은색 세단에 기댄 채 그녀를 보고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솔미한테 오늘 힘든 일 있었다고 들었어. 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코끝이 찡해지며 또 눈물이 날 뻔했다. 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거의 낯선 옛 친구가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근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 엉망이라. 아니, 당신은 아주 용감해요. 현우가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는 그녀를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대학 시절과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만 나누었다. 어느새 팽팽했던 그녀의 신경이 풀리고 몇 번이고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현우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지은 씨,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저도 법조계에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녀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을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좋은 사람과 좋은 일들이 많은데 나는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구나. 집으로 돌아와 씻으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민준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제 만족해?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그 만족하냐고? 김민준 씨. 지은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그냥 어른답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어른답게? 그가 비웃었다. 네가 변호사 찾아가서 증거 모을 때는 어른답게 해결할 생각은 안 했나 보지? 먼저 시작한 건 당신들이야. 듣기 싫어. 민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우리 엄마가 말했어.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이혼 소송 취하하고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살아. 그럼 우리도 없었던 일로 해줄게. 그렇지 않으면요? 지은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렇지 않으면 너 이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너네 회사 대주주랑 아는 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온몸이 차가워졌다. 결국 이거였구나. 이게 그들의 비장의 무기였다. 그녀의 커리어를 가지고 그녀를 위협하는 것. 김은준 씨. 지은은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나는 차라리 실업자가 될지언정 그 감옥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민준이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넌 실업자가 될 준비나 해. 이 더러운 년아. 통화는 거칠게 끊겼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했다. 위협, 협박, 명예훼손. 김씨 집안은 모든 수단을 다 썼지만 그럴수록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곧장 회사 대표를 찾아갔다. 소문이 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대표는 그녀의 설명을 다 듣고 뜻밖에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지은 씨,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지은 씨의 능력이지 사생활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망설였다. 김 씨 집안이 이쪽에 연줄이 좀 있는 건 사실이라 이 일이 좀 골치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는 회사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대표가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요. 상하이 지사에서 지금 새로운 팀을 꾸리고 있는데 책임자가 필요해요. 이지은 씨가 원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걸 고려해봐요. 상하이라니요? 지은은 멍해졌다. 이것은 완벽히 새로운 시작. 서울의 모든 것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 사무실을 나와 지은은 즉시 정혜진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 새로운 상황을 알려주었다. 법적으로 근무지 이동은 이혼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서울을 떠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정 변호사가 분석했다. 박 SSI 집안의 소란을 피하면서 동시에 당신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노력이요? 그녀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네네네. 법정에서 우리는 당신이 근무지 이동까지 감수하며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할 겁니다. 이것은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김민준 씨의 과실에 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상하이는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이 전쟁에서 잠시 도망치는 것을 의미했다. 정말 가야 할까? 망설이고 있을 때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상하이로 갈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 마침 다음 주에 그쪽으로 출장 가는데 같이 커피 한잔 할래요? 현지 친구들 소개해 줄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좋아요.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 그녀에게 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그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발령을 수락하고 상하이로 가기로. 하지만 그 전에 김민준과의 집으로 돌아가 그녀의 개인 물품과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와야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에 짐 가지러 갈 테니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곧바로 답장했다. 마음대로 해. 다음 날 예비 열쇠로 집 문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에는 여성의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마시다만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둘러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민준과 한 젊은 여자가 벌거벗은 채로 그들의 침대에 뒤엉켜 잠들어 있었다. 침대 시트에는 의심스러운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그 여자는 그의 휴대폰에 행정팀 윤미나라고 저장되어 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지은은 침실 문 앞에서 섰다. 혈관 속 피가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다. 침대 위에 2사람은 깊이 잠들어 그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민주는 심지어 가벼운 코를 골며 한쪽 팔을 그 여자 몸에 거만하게 걸치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잘못을 알았다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말한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내연녀였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카메라는 어지러운 거실, 식탁 위에 와인잔을 훑고 마지막으로 침실 속 벌거벗은 남녀에게 고정되었다. 증거 수집을 마친 후 지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결혼 사진, 커플 머그컵, 그가 사주었던 값싼 선물들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그녀는 오직 신분증, 개인 노트북, 몇 가지 기념 가치가 있는 물품과 자주 입는 옷까지만 챙겼다. 서재를 정리하다가 금고가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준이 어젯밤 급하게 일을 치르느라 금고 잠그는 것조차 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금고문을 열었다.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보석 외에 서류 뭉치 하나가 있었다. 무심히 넘겨보는데 그녀의 숨이 점점 가빠졌다. 이것은 민준의 최근 반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이체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그가 매달 시누이 해운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최근에는 그들의 공동 예금을 이용해 재테크 상품을 구매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수익자는 시어머니 박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기가 막힌 재산 빼돌리기군. 지은은 차갑게 웃으며 모든 서류를 촬영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아파트 지분을 자기 집에서 냈다고 주장하더니 뒤에서는 몰래 그들의 공동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막 떠나려는데 침실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캐리어를 든 채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한 발 늦었다. 민준이 눈을 비비며 침실에서 나왔다. 그녀를 보고는 멍하니 굳어졌다. 지훈아? 그는 무의식적으로 침실을 돌아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내가 왜 왔어? 이제 물 좀 가지러 왔어요. 지은은 평온하게 말하며 활짝 열린 침실 문을 가리켰다. 소개 좀 해주시죠? 민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지은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 여자가 당신 마사지라도 해주고 있었어요? 아니면 둘이 인간 탑 쌓기 놀이라도 했나요? 니요. 민주는 격분해서 성큼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열쇠 내놔. 여긴 이제 내 집 아니야. 지은은 손목이 아파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어느와? 휴대폰도 내놔. 민준이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흉흉하게 말했다. 니오 방금 사진 찍었지? 아니요. 지은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등 뒤로 숨겼다. 민주는 그녀의 가방을 와락 낚아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휴대폰을 찾아내 잠금을 풀려고 할 때 그녀는 그 틈을 타 빠져나와 캐리어를 끌고 문 쪽으로 뛰었다. 거기서 민준이 으르렁거리며 쫓아와 현관에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사진 지워.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신발장에 부딪혔다. 민주는 그 틈을 타 휴대폰을 빼앗았지만 그녀가 지문 잠금을 설정해둔 탓에 열 수는 없었다. 잠금 풀어. 그가 그녀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둬.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발길질하며 저항했고 마침내 한 발이 그의 급소를 정확히 찼다.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그녀는 그 틈을 타 현관의 화병을 집어 그에게 던졌다. 쨍그랑. 화병이 민준의 어깨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격분해서 달려들었고 그들은 뒤엉켜 싸웠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밀려 넘어졌고 허리를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민준도 그녀의 처참한 모습에 놀란 듯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네오 연기하지 마. 지은은 바닥에 웅크린 채 아파서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침실에 있던 여자가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이 광경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민준이 당황해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수영기해. 지은은 그 틈을 타 휴대폰을 더듬어 찾아 마지막 힘을 쥐어짜 엘리올리 신고 버튼을 눌렀다. 신고했어요. 당신들 안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해. 방금은 내가 잘못했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져 왔다. 20분 후, 2명의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은과 옷차림이 흐트러진 민준,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경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누가 폭행했습니까? 나이든 경찰관이 단호하게 물었다. 저 사람이요? 지은은 힘겹게 민준을 가리켰다. 제 목을 조르고 저를 밀어서 테이블에 부딪히게 했어요. 뭐도 안 돼. 민준이 격하게 반박했다. 이 여자가 먼저 시작했어요. 화병으로 절 쳤다고요. 젊은 경찰관이 그녀의 상처를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구급차 불러야겠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허리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그들을 따로 신문했다. 민주는 그녀가 무단 침입해서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지은은 그저 조용히 그녀의 휴대폰 앨범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밀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다. 경찰은 최근 사진과 영상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김은전 씨, 나이든 경찰관이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부인께서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당신에게 명백한 가정폭력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미심장하게 침실 쪽을 쳐다보았다. 부적절한 남녀 관계도 있었던 것 같군요. 민준은 횡설수설하며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구급차가 도착한 후 지은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민준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병원 검사 결과 그녀의 허리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조임 자국, 두피에도 약간의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 의사는 규정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고 파출소에서 여경 한 분이 그녀에게 와서 진술을 받았다. 이지은 씨, 고소하실 겁니까? 현재 증거만으로도 김민준 씨를 즉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여경이 물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당장 구속은 말아주세요. 하지만 상해 진단서와 사건 접수증은 필요합니다. 여경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준비하시려고요? 네.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런 일 많이 보셨나 봐요. 너무 많죠? 여경이 한숨을 쉬었다. 가정폭력은 0번 아니면 무한대입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제때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신 거요. 병원을 나설 때쯤 이미 해가 져 있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솔미가 지은의 모습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 짐승 같은 놈, 내가 가만 안 둬. 괜찮아. 적어도 이제 증거는 확실해졌잖아. 이혼은 순조로울 거야. 지은은 그녀를 위로했다. 임시 거처로 돌아와 그녀는 즉시 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오늘의 사진, 영상, 그리고 상해 진단서를 모두 그에게 보냈다. 완벽합니다. 정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흥분해서 말했다. 가정폭력, 외도, 재산 빼돌리기. 김민준 씨는 이혼 소송의 모든 지뢰를 다 밟았네요. 법원은 반드시 당신 편을 들어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지친 몸을 침대에 던졌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컸다. 3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거짓과 폭력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마치 밤을 꼴딱 사온 사람처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파출소에서 풀려났나 보죠? 지은은 차갑게 물었다. 응, 어머니가 아는 분 통해서. 근데 사건 기록은 남아있대. 지은아,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필요 없어요. 지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네요.
꼭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잊었어? 우리 엄마가 너네 회사 대주주랑 아는 사이라고? 민준이 갑자기 다시 강경하게 나왔다. 내가 만약, 개민준 씨. 지은은 그의 말을 끊었다. 어젯밤 영상이랑 사진, 그리고 상해 진단서만으로도 당신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기에 충분해요. 만약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나를 또다시 괴롭힌다면 나는 이 모든 걸 인터넷에 뿌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김 씨 집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만들 거예요. 전화기 저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민준이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공정한 이혼 합의. 지은은 평온하게 말했다. 법에 따라 제가 받아야 할 것은 한 푼도 빠짐없이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 전쟁은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민준과 시어머니는 그녀가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어린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사흘 후 지은은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민준이 자산을 더 이상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보전 신청을 했다. 동시에 그녀는 회사의 발령을 수락하고 일주일 후 상하이로 떠날 준비를 했다. 짐을 싸는데 솔미가 와서 도와주었다. 텅 빈 원룸을 보며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후회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가방에서 그 포토샵으로 조작된 사진을 꺼내 조용히 반으로 찢었다.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걸 후회해. 상하이로 떠나기 전날 현우가 송별회를 해주겠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레스토랑에서 그는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상하이에 있는 친구들 연락처야.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봐. 고마워요. 지은은 감동해서 봉투를 받았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현우가 웃었다. 대학 때부터 당신을 좋게 봤어. 아쉽게도 그때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그 아쉬움을 좀 메워보고 싶은 거지.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은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스테이크를 썰었다. 이혼 소동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꼈다. 천천히 해. 상하이는 좋은 곳이에요.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현우는 그녀의 당황함을 눈치챈 듯 재치 있게 화제를 돌렸다. 그날 밤 지은은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이혼 소송은 한 달 후에 열릴 예정이었다. 정 변호사는 당분간 서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상하이의 근무 기회 또한 놓치기 어려웠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지은 씨, 이혼 소송 기일이 잡혔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발령을 취소하려는 건가? 네, 대표님. 걱정 말아요. 대표가 뜻밖의 말을 했다. 회사는 이지은 씨를 지지합니다. 상하이 지사에는 2주 정도 늦게 합류해도 괜찮으니 먼저 개인적인 일부터 잘 처리해요. 지은은 그녀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대표가 잠시 뜸을 들였다. 사실 내 전처랑 김민준 씨 어머니가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김 씨,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죠? 이지은 씨, 잘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기억을 남겼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달콤한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내일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법정에 서서 이 잘못된 결혼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상하이로 그녀의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법원 조정실은 냉방이 너무 강했다. 지은은 정장 재킷을 여미며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정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이따금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었다. 긴장돼요? 그가 낮게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조정실 유리벽 너머로 민준과 그의 변호사가 이미 도착해 다른 회의실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 박순자와 해운도 와 있었는데 이따금 이쪽으로 증오에 찬 시선을 던졌다. 기억하세요? 정 변호사가 지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들의 유일한 카드는 시간을 끌어서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조정관은 금태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이었는데 유능하고 단호해 보였다. 그녀는 먼저 민준 측과 단독 면담을 하고 우리 쪽으로 왔다. 이지은 씨, 조정관이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다. 김민준 씨는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만 재산 분할에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견이요? 지은이 미간을 찌푸렸다. 조정관이 안경을 고쳤었다. 그는 아파트 지분 매입금이 전적으로 그의 부모님에게서 나왔으므로 이는 개인적인 증여에 해당하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은은 비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이것은 주택 구매 시의 알체 기록입니다. 제가 40%의 지분을 지불했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대출금은 저희가 공동으로 상환했습니다. 조정관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한 증거군요. 다른 쟁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있습니다. 그는 지은이 금고에서 촬영한 이체 기록들을 제시했다. 지난 반년간 김민준 씨는 그의 여동생 김하운 씨에게 총 2억 8천만 원을 이체했고 공동 예금을 이용해 5억 원의 재테크 상품을 구매했으며 수익자는 그의 어머니 박순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 내용을 기록했다. 원고 측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민법 제80조에 따라 정 변호사가 유창하게 법조항을 인용했다. 피고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 공동재산을 65대 35의 비율로 분할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조정관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비율은 우리는 피고의 과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자신감 있게 말하며 USB 하나를 건넸다. 외도 사진, 가정폭력 영상, 상해 진단서, 그리고 피고의 재산, 빼돌리기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다. 조정관은 USB를 컴퓨터에 꽂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후, 그는 안경을 벗고 콧등을 주무르며 말했다. 피고 측에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지은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박순자 씨 같은 사람은 차라리 돈을 태워버릴지언정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증거들은 법정에서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예상대로 30분 후 조정관이 돌아와 민준 측이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50대 50분할을 고집하며 모든 과실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럼 법정에서 뵙죠. 정 변호사가 평온하게 말했다. 법원을 나설 때 김 씨 가족이 문 앞을 막고 있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지은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지만 법원 경비에 제지당한 후에도 악을 썼다. 양심도 없는 것. 우리 김 씨 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기어이 법정까지 와서 망신을 시켜. 해운도 거들었다. 그래요.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요. 지은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잘해줬다고요? 외도하고 폭행하고 재산 빼돌리는 게 잘해주는 건가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사진이랑 영상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보여드릴까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민준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잡아 끌며 낮게 무언가 말하고는 지은을 악에 받친 눈으로 쏘아보았다. 이지은, 너 두고 봐. 저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온하게 응수하고 뒤돌아섰다. 임시 거처로 돌아와
그녀는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다. 이 전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의 메시지였다. 오늘 조정은 어땠어? 그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곧바로 답장했다. 내가 서울로 돌아가서 같이 있어줄까? 상하이 일은 거의 다 처리했어.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혼자 맞서고 싶어요. 이해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현우의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후 2주간 지은은 업무 인수인계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정 변호사와 함께 정식 재판 자료를 준비했다. 민준 쪽은 조용해졌고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재판 전날 밤 지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지은아? 민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말투는 놀랍도록 온화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딱 우리 둘이서만. 할 얘기 있으면 그냥 말해요. 경계는 늦추지 않았다.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서. 지난 시간 동안 많이 생각했어. 정말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녀의 귀를 의심했다. 이 사람이 그 오만방자했던 김민준이란 말인가?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바람 피운 것도, 폭행한 것도. 내일이면 재판인데 이렇게 험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될까? 어떡해요? 지은은 침착하게 물었다. 내 조건 받아들일게. 재산 65%, 위자료 전부 다.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이 모든 게 공개되면 내 직장 생활은 끝장이야. 이것은 너무나 이상했다. 민준의 성격에 갑자기 이렇게 순순히 나올 리가 없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새로운 증거라도 발견한 게 아니라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 내일 법정에서 뵙죠. 지은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진심으로 화해할 마음이 있다면 판사님 앞에서 조정 합의를 하세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 전쟁은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민준과 시어머니는 그녀가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어린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이튿날 아침, 지은은 법정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어제와 달리 기자들이 몇 명 더 와 있었다. 정 변호사가 말했다. 김민준 씨 어머니가 불렀군요. 언론을 통해 압박하려는 겁니다. 예상대로 그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기자들을 이끌고 달려왔다. 바로 이 여자입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돈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우리 아들한테 외도랑 폭행 누명까지 씌웠어요. 플래시가 터져 눈을 뜰 수 없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다. 지은은 온몸을 떨었다. 김씨 집안이 이렇게 비열한 수단까지 쓸 줄은 몰랐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그녀를 감싸며 기자들을 밀어냈다. 모든 것은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십시오. 법정에 들어선 후에도 지은은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자 민준 측 변호사는 예상대로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우리의 결혼 파탄 책임이 지은이 일에만 몰두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외도와 가정 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지은이 과실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방역하기까지 했다. 우리 측 증거 제출 차례가 되자 정 변호사는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김민준과 내연녀의 다정한 사진, 폭행 당일의 영상, 상해 진단서, 재산 빼돌리기, 은행 거래 내역. 모든 항목에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 변호사가 민준과 행정팀 윤미나의 호텔 출입 기록까지 증거로 신청했다는 점이었다. 판사님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저었다. 재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민준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쏟아지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판사님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지은 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피고 김민주는 원고에게 공동재산의 65%를 분할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 결과가 발표되자 민준과 그의 가족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졌다. 지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정 변호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축하합니다, 이지은 씨. 우리가 이겼어요. 법원을 나서는 그녀의 뒤로 김 씨 가족의 절규와 분노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사흘 후 그녀는 상하이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에서 솔미와 현우가 그녀를 배웅했다. 잘 다녀와 지은아, 상하이에서 왕처럼 살아. 솔미가 소리쳤다. 현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 씨, 어떤 상황이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언제든 연락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차 멀어졌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마치 평창의 얼음 조각 같았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보였지만 실은 너무나 연약해서 진실의 햇살 아래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았다. 녹아내린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삶이 돋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었다.